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원래 저분을 좀 섭외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일론 머스크라고. 근데 예. 그분이 요새 좀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 네. 바쁘다 그러셔갖고 네. 그럼 뭐 그냥 저희끼리 할게요. 전화는 해보셨던 거죠? 전화는 제가 그 국제전화비가 조금 들어서 좀 댓글을 한번 달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안 오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껏 비판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사건의 발단이 8월 초에 있었던 그 앨런 머스크의 트윗 2줄짜리 트윗이었잖아요. 예. 그날 무슨 얘기를 트윗에 올렸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를 주당 $420에 인수해서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 자금은 확보되어 있다라는 트윗을 딱 날렸어요. 원래 트윗만 날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긴가민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돈 있냐 그랬지. 그렇죠. 진짜 살 수 있을까? 근데 앨런 머스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 2년 전부터 자꾸 투자를 타진을 해왔다고 해요. 예. 계속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투자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니 딱 만난 자리에서 보니까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서 계속 늘려와서 5%까지 지분을 만들어 왔다. 이걸 보고 예. 다시 만나보니까 이게 사우디 국부펀드의 진심이 좀 느껴지더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회와 실제로 논의를 했다. 이 얘기를 공식 홈페이지에 또 써놓기도 했었거든요. 정확한 진심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 테슬라가 그 생산 차질을 빚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라든지 주주들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고 그쵸. 그러다가 어디 뭐 저 방송 가서 뭐 마리화나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네. 약간 되게 신경질적이고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야 우리 돈 준다는 사람이 있어? 약간 그런 심리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야 너 진짜 돈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런 게 좀 검토한 게 있었는데요? 라고 했을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됐던 간에 이번에 또 한 가지 되게 이상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만약에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돈을 받아서 진짜 비상장 회사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앨런 머스크의 성향을 보자면 지금까지도 본인의 지분율 떨어지는 게 싫어서 유상증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 그 앨런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의 지분 한 20% 정도 들고 있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그 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25%를 제외한 나머지 한 75% 정도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건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왔다고 얘기가 나왔으니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뭐 1%, 2% 많아봐야 뭐 3%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건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뭐 나머지 75%의 지분을 뭐 쫙 사들여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사우디 국부펀드보다 지분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 얼만큼은 살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난 지분율 떨어뜨리는 거 싫어서 경영권에 방해받는 거 싫어서 나는 유상증자도 안 할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 사우디 국부펀드의 경영권 간섭은 오케이. 다만 나는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영권 간섭은 노.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보였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맞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75%를 1%씩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네. 75명한테 욕먹는 것보다 한 명만 잘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 얘기를 좀 더 예쁘게 좀 포장을 해준다면은 네. 나의 미래의 꿈과 나의 역량을 믿어주는 주주들과 함께하고 싶다. 네네. 근데 상장을 해서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면 이걸 믿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사우디 펀드가 나 너 알아. 네 뜻을 믿어. 네.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해줄게. 네. 대신 우린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버는 게 목표야. 네. 경영은 네가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거는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CEO의 트윗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바로 SEC에서 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좀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천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억 원 정도. 근데 이게 그 권순우 기자가 직접 쓴 거잖아요. 이 그런가요? 내용. 네. 예. 근데 이번 조치가 머스크와 그 증권거래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썼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치할 때 이제 보통 그
그 미국에서는 네. 그런 식의 거래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법원에 가서 검찰에 끌려가서 법원까지 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진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으면서 합의를 할 것인지 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거 검찰을 고발하지 않는 네. 그런 식의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그 드문 방식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CEO가 우리 이번에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식 다 사주겠대요. 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예. 이거 주가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얼마 좀 됐나? 저기 그 우리 발전경제 나왔던 신현호 박사님이 네네. 분석해 놓은 그 글을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네. 정신적으로 힘드신가 보지. 음. 그리고 뭐 항상 말하는 대로 되나 이게 그냥 네. 아니면 진짜 조금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아니다. 나 저 사람 또 저러네. 네네.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스크가 그걸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건 없어요. 그렇죠. 뭐 거기가 자기가 주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았던 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한 건데 네네. 뭐 그거 가지고 뭐 소송까지 걸리고 뭐 하냐. 근데 그 SEC는 거의 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걸어버렸고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이 얼마? 200억? 22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물리게 됐고 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민사 남아 있죠. 주주들이. 그 주주들이 또 다 걸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군에서도 뭐 마리화나 피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아. 걸고. 그러니까 CEO의 한마디 한마디를 네. 그냥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는 네네. 없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진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앨런 머스크를 만나서 우리 정말 비상장 회사를 하기 위해서 돈 다 대줄게요.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앨런 머스크가 이게 트윗에 공개를 했어요. 예. 이거는 뭐 거짓은 아니죠. 뭐 거짓은 아니고 뭐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딜이 그 공개되니까 그러면 우리 안 해 못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못합니다라고 해서 물러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 네. 하지만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가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도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케이스라고 보이는 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셀트리온인데 네.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스스로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저기 어디야 63빌딩에선가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네. 나 회사 팔래요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어디 뭐 있대요. 네. 어디 뭐 든든한 네. 투자자들이 있어갖고 이게 판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진절머리 난다고 또 자사주 매입한다고도 발표를 네, 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를 매각한다 그러면 M&A 건이 나게 되면은 공개 매수라든지 뭐 M&A를 해서 이게 평가를 높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을 좀 네, 보여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그 발표를 하고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고 거기다 또 여기다가 하나 덧붙였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네. 사실 합법적인 주가 조작입니다. 내가 내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유통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네네. 효과가 분명히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긴 해요. 네. 근데 대주주가 여기서 내가 회사 매각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주가를 막 올리면서 자기가 주식을 사 모으면 네. 이건 뭐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일이 한 좀 지난 다음에 그럼 자사주를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그래도 이 자사주를 또 이렇게 팔았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한 2천억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2천억 정도 벌고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은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계속 공격받았던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이 뭐였냐면은 주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네네. 담보로 잡힌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고 네. 이러면 이 회사 망할 거다라는 논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은 그 담보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2천억 정도 되는 돈으로 그 주식 담보로 잡혔던 돈들을 이렇게 그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 위험이 분명히 있었을 때 그 일종의 쇼죠. 네네. 결국 안 팔았으니까 쇼죠. 근데 그렇죠? 그때 진짜 팔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그때 그걸 발표하고 주가가 오르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걸 팔아서 결국은 그 회사의 재무 부담을 한 2천억 정도
감소를 시켰죠. 이익을 본 거죠. 2천억 정도. 그럼 이건 주가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그리고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했었고 네. 결국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끝나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CEO가 어떤 자기의 멘션의 멘트로 인해서 네네. 그걸 가지고 주가를 움직인 행위를 가지고는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앨런 머스크가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 멘트를 먼저 날렸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비상장을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게 결과가 이렇게 그 22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사회 의장에서도 잘렸죠.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했던 게 SEC가 요구했던 게 이거에 대한 그 합의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큰 사고를 친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네네. 그 법인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CEO이자 의사회 의장인데 당신 그런 식으로 경영하는 거 더 이상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안을 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너가 사고를 쳤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어. 네. 그러므로 합의금을 내놔. 네. 또 있겠지만 너가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고소를 취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취했을 때 너가 지배구조상의 개편 방안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그럼 내가 이사회 의장에서 벗어나겠다. 네. 그리고 사회이사 2명을 다른 사람으로 앉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앨런 머스크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앨런 머스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사고 쳤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사고 쳤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영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반대에 뭐가 있어요? 감옥 가는 거죠. 아, 여기서 검찰 수사 다 받아서 재판 가갖고 너 감옥 갈래? 갈래 아니면 합의할래? 아 그러니까 내놓지. 무서운 일이었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내놓지. 아. 그걸 왜 내놨겠어요? 우리나라와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 공정위 얘기 많이 하면서 예. 과거 공정위와 지금 공정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회계 이슈도 최근에 그랬었고요. 말로는 계도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뭐 당신들이 잘못하게 될 경우 이거를 뭐 숫자로 제약하는 것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지도하고 개도한다 그러니까 지도하고 개도하고 소도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거 같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적어놓은 회계 장부에 이 내용이 입증 가능한지는 본인이 입증하세요라는 책임을 감독원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쵸, 거죠. 예. 예. 회사에게 입증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도 보니까 당신이 지금 뭐 경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잘 모르겠고 당신 진심은 무엇이었던 간에 이게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할 정도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이제 책임을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책임을 준 게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네네. 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 단국이라는 거는 권력이잖아요. 네네. CEO는 경영권, 네. 주주들은 주주권, 네. 채권자는 채권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싸워가지고 네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권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경영권 맘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력, 네. 법과 행정력으로 얘네를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데 이거를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뭐 지도 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주주들이 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 당신 경영 못 믿겠어. 네. 그렇게는 못 하겠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법규에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뭐 다 써 있잖아요. 금융 관련 네네, 그렇죠. 그거 나와 있을 걸요. 이번에 앨런 머스크도 3년 동안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금융법에 많이 나와 있는 조항들인데 금융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징계 이상을 받게 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돼요. 네. 그런데 이거는 법적 규정으로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주주들과의 싸움에서 너 CEO는 유지시켜 줄 테니 이사회 의장은 3년 동안 하지 마. 네. 일종의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는 힘의 주체가 약하다는 거지. 주주들이요? 예. 주주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소송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CEO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을 때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합법적 의식들도 되게 강하고. 네.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 한 30% 정도 지분이 있는데 여기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5% 10%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 30% 네. 넘는 애가 없어.
그러면은 누가 출동하냐? 엘리엇 같은 애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제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모아볼까요? 네. 그래갖고 그걸 뭐 승냥이 때 하이에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 주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경영권과 직접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엘리엇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3%? 현대차 지분 3% 들고 그쵸, 와가지고 그쵸. 뭐 해보겠다고? 네. 아 택도 없지 그거 가지고. 근데 엘리엇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이유는 현대차 지배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한테 모이세요.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그걸 모으려고 하는 수준이 단순하게 뭐 내가 주주가 좀뭐 3%, 4%, 5% 이게 아니고 실제 경영권 지분 이상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권 행사라 그러면 지금 제일 센 데가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한테 야 니네 주주이익을 위해서 지금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무슨 주주 무슨 협의회를 해가지고 의결권 행사 기구를 해서 결국은 어떤 그 권력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권력이죠. 공권력의 어떤 입김 안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주주권이라고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기관이 독립적으로 그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좀 믿을만 하겠는데 그 기관들조차도 어떤 뭐 재벌의 금융계열사라든지 이런 데랑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어서 얘네들이 사실 믿을 수 없다. 네. 사실상 대주주 편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주권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구조조정하다 그러면 뭐 은행 이런 애들이 막 되게 무섭게 네네. 보이잖아요. 네. 그게 평소에는 은행이 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 채권자로서 권리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행사를 못 하다가 최근에 은행 중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그건 주주권 행사였구나.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할 때 목소리 크게 높이잖아요. 엄청 세지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일종의 관행인데 아니 뭐 그전엔 채권 없었나?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구조조정 회사만 만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점점 주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관행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사모펀드 시장들도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 시장과 미국의 자본 시장을 좀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사례가 그래서 좀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그 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예. 이걸 그렇게 나쁘게 봐야 돼?라고 싶었었던.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이었어? 뭐 이런. 그러니까요. 트위터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면 네. 트럼프는 탄핵돼야 되겠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기업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 미래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쵸. 회사다 네, 보니까 네. 거기를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팔린다 그래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5%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한 30%가 된다. 네. 그럼 테슬라는 지금의 한 6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가격 뭐 지금 4만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게 6배에서 25만 원 갈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 없죠.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될까라는 것도 있겠지만 25만 원이면 거의 5천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네. 경우에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잖아요. 네. 2014년에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30년 비전이었어요. 30년. 네네. 30년 후에 나는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10조 엔, 네네. 우리나라 돈 한 100조 네. 정도 됐는데 30년 후에 한 10조 엔이었는데 200조 엔, 20배. 20배.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2천억 원이 좀 넘었어요. 2천조 원이 좀 넘었어요. 네. 2천조 원이면 지금 코스피에 있는 모든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1,000조 정도 합치면 되죠. 한 1,500조 정도 될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2천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사는 것보다 네. 더 소프트뱅크의 이제 시가총액을 높이겠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럼 손정희 회장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거를 30년 후면은 좀 막연하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300년 후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그 300년 후의 계획을 다 막 얘기를 해줬어요. 거의 뭐 이제 그 SF에 가까운 얘기인데 뭐 뇌에 이제 컴퓨터가 다 돼가지고 막 이런 네네.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 듣다가 30년 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정도면 달성할 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단기적으로 1년 아니면 6개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는 진짜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지금 10조 엔짜리 소프트뱅크가 200조 원이 될 겁니다. 주식을 팔지도 말고 나한테 간섭도 하지 마세요. 네네. 왜냐하면 나는 이런 로드맵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걸 주주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프트뱅크조차도 그 IT 버블이 났을 때 네네. 상장 폐지를 검토를 했었다는 게 나중에 비사로서 나왔어요. 야, 나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가 좀 빠졌다고 막 사람들이 무슨 소송을 건다느니 뭐 CEO로 교체를 해야 된다느니 네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장 폐지를 검토했다는 얘기가 이제 비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그 손정희 회장이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ARM. 네. 네. 거기가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뭔가 알 것 같잖아요. 뭔가 도면을 그려갖고 반도체를 만들 것만 같은. 네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반도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설명도 못 할 거예요. 반도체를 하는 사람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도체 하나에 전류가 들어갈 때 얼만큼 적게 들어가는 막 이런 게 뭐 복잡한 거래요. 그 뭐 제가 그냥 좀 쉽게 듣기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말은 뭐냐면은 반도체 그리려면 이 도화지는 꼭 있어야 돼요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반도체는 도화지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전체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80%를 지금 암이라는 회사의 네네. 설계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ARM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뭐 인텔 정도는 알지만 암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회사구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의 웬만한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고 언론이고 막 언론 전문은 아니겠지만 네네. 애널리스트까지 다 붙어서 분석을 해봐도 손정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네네. 그 플랫폼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때마다 돈을 회수하는 그렇죠. 네네. 그 자기가 그리는 그 그림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해놓으면은 뭐 몇 개 팔 거냐, 설계 몇 개 할 거냐, 로열티를 얼마큼 받을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가 걸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손정희는 암을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했었어요? 암은 상장 폐지를 했어요. 암을 생장 폐지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암에서도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주주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건데요.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사서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려. 음.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상장 폐지했는데 네네. 여기는 지금 그런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상장을 유지하려면은 네. 이걸 내가 또 다 설명해야 돼. 그 누구 줘보라고. 네. 그럴 거면 우리가 상장 폐지를 시킬게. 라는 그 그림에서 그런 그 상장 폐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주주들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주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자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면 내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공개를 해서 땡기는 돈이 많을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네네.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까?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간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화성 간다는데 지금 로켓 지금 부턴에 떨어졌나 했고 실적 안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머스크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머스크한테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된다며.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되고 야 화성은 됐고 지금 모델 3나 제대로 만들으라고. 네. 네가 된다 그랬잖아라는 걸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장이라는 개념과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돈이라는 거의 성격을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 머스크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게 공매도를 뭐 때려잡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려고 했지만 비상장을 하려고 했지만 뭐 실패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국과 한국과의 법 감정까지도 저희가 차별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